이거는 버블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이건 실효성이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시장을 굉장히 자극할 거예요.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워낙 혼란스러웠던 부동산 시장, 아마 갈피를 잡지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분의 통찰로 한번 시장을 바라볼까 합니다. 하버드로 통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버드에서 도시계획, 부동산을 전공하신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얘기 나오면 첫 마디가 이제 좀 다루기가 항상 조심스럽고요. 워낙 많이 올라서 좀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도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을 일단 어떻게 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부동산 시장 거품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뭐 사는 곳이라도 보는 사람들 있습니다만 단일 자료에서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투자로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돈을 넣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투자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른 이제 투자 상품들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축을 한다 금리라든지 아니면 주식 수익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선은 부동산은 이제 그 환금성이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 위험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위험 자산인 경우에는 기초가 되는 국고채 금리라든지 아니면 기준금리 또는 은행 금리 수익률보다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봤을 때 그 우리가 부동산이 버블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는 사실은 부동산의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준금리 수익률과의 그 스프레드를 보거든요. 이게 같이 가거나 아니면 이게 네거티브 스프레드가 되면 이건 무조건 버블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 압구정동 30평대 지금 30억 하거든요. 거기 지금 월세 200만 원이에요. 그럼 1년에 해봤자 2,400만 원이고 근데 부동산의 수익률이라는 건 사실은 경제방송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NOI를 이제 그 밸류로 나눈 거예요. NOI라는 건 월세에서 세금이라든지 관리비 다 뺀 순수한 운영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장난이 아닌데 2,400만 원 1년에 받고 거기서 세금 까고 하면 얼마 남을지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3억 30억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세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1%가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물론 근데 압구정동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역삼동에 있는 25평대 아파트도 지금 20억이거든요. 거기도 월세 200만 원이에요. 거기서 깐다고 했을 때 그럼 거기도 지금 액면가로 봤을 때 지금 2% 수익률이 안 나와요. 거기 세금 다 하고 나면 1%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은행 맡긴다고 했을 때 저축은행 이런 데 1% 넘거든요. 예대금리. 그러면 지금 벌써 이건 네거티브 스프레드예요. 이거는 버블이에요. 그건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는 거는 저는 약간 좀 지나친 유동성으로 인한 무엇이지 이거 자체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이건 100% 버블이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은행 금리나 이런 거와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경기만 보면 경기가 진짜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 그래서 더욱더 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 시장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공간 시장에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융시장인데 이 금융시장이라는 건 정말로 돈이 돌아가게 만드는 이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GDP 같은 외부 변수인 것이고요. 근데 이 둘 간에서 사실은 어느 쪽에 영향을 더 미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왔다 갔다 해요. 그 경기가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는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OECD 정권에서 좋았고 우리가 그때 우리나라의 과거에 대비해서 경기가 안 좋았다고 체감했을 뿐이지 OECD 평균보다는 이명박 정권 때 좋았어요. 그럼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았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 나오면서 이명박 정권 때 경기가 좋았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뭐 경기가 그냥 쏘쏘였고 그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그냥 잘 안 움직였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선 다음에 사실은 경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OECD 평균보다 안 낮았고 근데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정부 정책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왜곡된 측면이 있는 거죠. 버블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도 문제점은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렇다고 이걸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그냥 놓고 보자니 집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뭔가가 나타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집값 잡는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주택 시장에 그렇게 과도한 개입도 안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도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위기를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했거든요. 2010년부터 가격이 올랐어요. 경기가 괜찮으니 그게 맞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은 2012년부터 천천히 올랐고요. 사실은. 그럼 우리나라는 그 이명박 정권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위기 극복 잘했거든요. 경기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때 가격이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하면서 시장에 개입하니까 부작용이 나왔던 것이고 따라서 제 생각에는 그 정부가 이 집값을 잡는다는 어떤 정책 목표 설정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중산층과 서민들이 불안한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들어가자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완화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역으로 가셨잖아요. 주택가격 잡는다는 목적으로 대출을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 부동산 가격을 좀 그래도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지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을 볼 때 부동산 관련해서는 케이스 실러 같은 지수가 있어서 야 이게 부동산이 고평가되는지 저평가되는지 진짜 한눈에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은 이런 인덱스를 만든 초기의 목적 자체는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황금성이 약하니까 인덱스를 거래하려고 만든 거였어요. 단순히 케이스 실러 인덱스뿐만 아니라 영국엔 IPD 인덱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래하면서 부동산의 그 유동성을 높이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덱스가 그러니까 국가 공인된 데서 두 군데에서 나와요. 국민은행 인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감정원 인덱스가 있는데 우선 국민은행 감정 인덱스는 사실은 호가 베이스 인덱스입니다. 중개인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지금 가격 어느 정도 됐어요 물어보는 것이어서 근데 보통 이런 호가 바탕의 인덱스는 사실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국민은행 인덱스를 보시면은 2008년, 2009년의 글로벌 위기를 저대로 반영을 못해요. 우리나라 그때 굉장히 떨어졌다가 갑작스레 올랐거든요. 그걸 반영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난 게 이제 한국감정원 인덱스인데 한국감정원 인덱스도 사실은 실거래가로 만든 인덱스가 있고 호가로 만든 인덱스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실거래가,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 인덱스는 실물을 잘 반영을 해요. 그건 좋은 인덱스인데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게 이 호가 기반의 샘플 인덱스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실물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사실 저는 한국감정원에서의 실거래가 지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초기에는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건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 그리고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공급을 좀 하려고 했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시 인구가 안 느는데 수요가 중단되어 있는 가만히 가격이 오르냐 이걸 생각을 하는데 주택에서 수요는 두 개거든요. 인구도 되는데 그 다음에 소득이에요. 소득이 10년 대비 지금 배가 오른다고 하면 주택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간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8년부터 2019년 초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 56% 소득이 올랐어요. 많은 사람 소득이 올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주택의 수준도 다른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괜찮은 주택이 그 기간 동안 공급이 됐냐 이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공급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에 있는 아파트, 특히 지금 신축 아파트 단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생활 패턴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으면 거기에 맞는 주거 유형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책 실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공급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왜 사이클이 일어나느냐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재화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시장에 뿌려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만들어서 그냥 뿌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부동산은 이 재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3, 4년이 걸려버려요. 이 안에서 이 갭 때문에 사이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인식을 한 거예요. 공급이 필요하다고. 올해 들어서 주택 공급 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내놓은 것 같긴 한데 물론 여기 안에는 진짜 공급이 되겠냐 뭐 이거 허수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좀 더 큰 방향 이 정책 기조 공급 확대 정책 이 자체는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사 대책을 봤을 때 저는 국토부를 좀 질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80만 호 전국 얘기하고요. 30만 호를 서울에 공급한다는 얘기를 해요. 2월 4일 제 대책 관련 보도자를 보면 공공주도 3080 말씀을 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부지란 단어에 부지예요, 부지. 문제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질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25년까지 서울에 30만 원을 공급한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린 이건 실효성이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실효성 차원에서 빵점인 거고 이게 홍남기 부총리 또는 변창검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빠른 시간에 공급 충족. 이게 주택 부지라고 하면은 본인들 은퇴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인 겁니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왜 실효성이 없냐면은 강남구에 가구 수가 몇 채냐면 23만 4천 채예요. 강남구가 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개발된 데 23만 채고 종로구가 7만 채입니다. 강남구 플러스 종로구를 25년, 단 4년 안에 개발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분당구 구글이나 네이버 가서 가구수 치세요. 20만 호가 안 돼요. 분당구 88년에 계획돼가지고 92년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분당뿐만 아니라 판교에도 신도시가 개발됐습니다. 근데 지금 20만 호가 안 돼요. 30년이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돼요. 저는 강하게 질타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전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서울시에 나오는 그 후보들도 강하게 질타하고 싶어요. 박영선 장관 5년 안에 30만 원 얘기하고, 우상호 씨 18만 원 얘기하고 있고,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대부분 사람들도 20만 원, 30만 원 얘기했어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명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본인들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거 갖고 국민들 현혹시키지 말고요.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현재 버블인 상태의 집값이 이 공급 대책으로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하면 땅 파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전세값이라도 안정시키려면은 강력한 공급이 어딘가 나와오지던지 땅값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에 송파구 헬리오시티 그 대단지 나왔을 때 전세값이 떨어졌었어요. 사실 기억하죠. 그때 떨어진 거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만채예요, 만채. 그잖아요. 30만 원까지도 필요 없어요, 만채예요. 네. 예? 그러면은 우리 서울 안에 땅이 없냐? 그거 아닙니다. 물론 저희 용산구 일부 주민들 저 싫어하는 건 아는데,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개발 엄청나게 큰 땅이고요. 용산공원 땅 자체가 용산구 전체의 15%를 차지해요. 이게 거의 30만 평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10%만 아파트 건설하자는 거예요. 10%만. 네. 그럼 3만 평이거든요. 용적률 300% 했을 때 대략 해가지고 25평짜리 아파트 8,000채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거 국가 땅이고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당, 야당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가공원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거 앞으로 파면은 그 밑에 아마 오염 엄청나게 나올 거고, 그거 된 다음에는 유지비가 엄청날 겁니다. 용산국제공원은 사이즈가 뉴욕의 센트럴파크하고 똑같아요. 뉴욕 센트럴파크 1년 유지비 1,000억이에요. 지금 용산공원도 300억 얘기하고 나오는데 300억 넘을 겁니다, 분명히. 그거 전 국민 세금으로 해요. 서울시 시민 세금도 아니고 전 국민 세금이요. 그러면 어프로치 좀 바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다 개발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10%만 개발하자는 겁니다. 용적률 100%로.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해결돼요. 네. 지금처럼 국토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예. 이거 현실성 불가능하고, 이건 사실 토지시장을 굉장히 자극할 거예요. 네.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32만 호 중에서 문제 핵심이 지금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은 정비구역에서 나오는 9만 호거든요.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강북에 있는 대다수 그 지역이 자기들 정비구역 해당으로 다 날릴 거예요. 네. 이거는 표로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저는 뉴타운의 재림이라고 봐요. 한나라당이 그때 서울시 석권했잖아요. 네.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원래는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그때까지 뭐 개발할 때까지 지금 3, 4년 정도가 아니라 토지를 예를 들어서 뭐 구역을 바꾸고 이런 데까지 하면 7, 8년, 10년 이렇게 그렇죠. 걸릴 텐데, 네. 그 기간 동안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지금 버블인 상태에서 더 끌어올리는 부작용까지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당연히 수익률 차원에서 들어가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6월 달에 나올 재산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럼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 인식이 바뀔 겁니다. 그럼 아파트가 투자선으로서 좋은가? 근데 사실 부동산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토지 시장도 있어요, 사실은. 이건 토지 시장을 자극할 거예요. 특히 강북에 있는 토지 시장을.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하면은 용산구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 그분들한테 양해 구하고 대신 인센티브 주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도 엄청 크거든요. 철도청 부지.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용산공원의 일부를 개발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지금 땅 파는 모습 보여줘야지. 지금 아무도 왜 이 두 큰 땅이 있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고요.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전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30만 원 공급한다고 하는데, 아니 서울 강남구가 개발이 돼가지고 7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해서 23만 원 만들었는데 30만 원 어떻게 5년 안에 만들어요?
그거 사기죠. 그러니까 강남 그만한 걸 어디다 만든다는 하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건데요? 용적률 높이는 방안,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헬로시티 말씀을 드렸는데 헬로시티 가격 되게 비싸고 좋은 아파트 맞아요. 네. 근데 동강 거리하고 그 스트럭처에 굉장히 놀라요, 사실은. 네. 그렇더라고요. 진짜 네. 이거 살기는 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 상향시키는 게 반드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용적률 상향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토지를 어디서 마련하냐 이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 벌써 변창흠 장관님 가가지고 동제동 쪽방촌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서 뉴스 나왔잖아요. 건축주들 반대하는 거. 네. 이게 사실 똑같아요. 제가 창신동 관련돼서 예전에 그 지역에서 좀 활동을 했었는데 창신동이 서울에 있는 최초의 그 도시재생 선도 지역이거든요. 네. 뉴타운이 해제된 다음에 뉴타운 해제할 때 반대할 때 주도 세력이었던 분들이 거기 세입자가 아니세요. 건축주예요. 네. 강북에 있는 빌라나 이런데 역 주변에 있는 데는 어떤 데는 이제 불법으로 증축된 데도 있고 한데 그 임대 수입이 대단하게 나옵니다. 네. 동자동 쪽방촌이죠. 건물 주인들은 엄청난 부자예요. 쪽방이 1.5평인데 거기 15만 원에서 20만 원 받거든요. 평당 그럼 가격이 10에서 24예요. 평당 그 수익률은 타워밸리 수익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방 하나에 뭐 쪽방이 한 20개 있다고 치면은 그 건물 안에 그분의 수익은 벌써 300에서 400이에요. 네. 한 달에 벌어들이는 게. 물론 더 벌어요, 사실은요. 네. 근데 그 수익을 포기하고 아파트 하나 달랑 받는다? 분담금 내고? 저라도 반대할걸요? 예, 제가 주인이어도.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버블이니까 하향 안정화되는 네. 날은 올 건 그렇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땐 또 오를 이유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진짜 어려운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인식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은 무조건 사이클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절대적인 대세 상승, 절대적인 대세 하락은 없어요. 한 10몇 년 전에 노무현 정권 때 보면 가격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때 네. 대세 상승만 얘기했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 주택 나오고 2014, 15년까지만 해도 다 대세 폭락. 어떤 사람은 뭐 5년 안에 반값 된다는 얘기 했었고요. 네. 지금 앞으로도 계속 대세 상승만 얘기하는데 그런 시장은 없어요. 부동산은 그렇지는 않고 사이클이 있는 거고. 다만 전 지방 말씀드린 건 아니고 서울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한 10년 안에 한 사이클이 있는데 10년 견디면은 그 가격은 회복이 돼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왜 소득이 올라가고 가격이 거기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거주자 입장에서 정말 내가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내 소득이 들어오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땐 본인의 판단일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자라면 지금 거의 네거티브 스프레드가 명확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과연 아파트만 볼 것인가.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뭐 투자할 여러 개 많기 때문에 부동산도 뭐 이거 말고 뭐 위치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뭐 여기에 그렇게 목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에. 그렇게 되면 서울은 좀 공급이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선 곳곳에서 어쨌든 개발이 일어날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이 수도권 개발을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예. 혹시라도 예. 이제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개발한 교통이 불편한 곳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2019년 전만 하더라도 분당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고 용인은 거의 정체예요, 사실은요. 네. 근데 살긴 좋거든요. 서울에 네. 버스 타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용인 정도로 약간 서울에 좀 떨어진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냥 본인이 만족하면서 거주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거기서 대단한 뭐 수익률을 기대한다,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근교에 개발한 사례가 작동했느냐를 봤을 때 1기 신도시는 작동을 했어요. 네.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근데 2기 신도시인 경우에 위례를 뺀 나머지는 너무 멀거든요. 그거는 서울 집값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오히려 그쪽은 그 근교에 있는 구도심의 아파트 가격을 그러니까 안 좋게 만들었어요, 사실은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은 뭐 아주 급등하지는 않더라도요. 보는 가격은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면서 그 거주 기간 동안에 본인이 만족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전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망해요. 여전히 눈여겨볼 만한 투자처라든가 아파트보다는 전 Round 1. Fight.